한국 대기업 필요 없으니 당장 사라져라. 태국의 우수한 노동력이 없으면 어차피 망하는 건 한국이다. 태국의 노동자들이 한국에 대해 충격적 발언을 했고 이에 한국은 행동으로 보답했는데요. 이 행동에 따라 둘 중 하나의 나라는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한국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톰슨이고 저는 미국 출신의 경제학 교수예요. 태국에 온 지도 벌써 10년이 됐고 줄랄롱권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까지 참 멋진 여정이었지만 최근 들어 여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생각에 잠기다 보니 제가 처음 방콕에 도착했을 때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자꾸 떠올라요. 방콕은 정말 잠들지 않는 도시 같아요. 오토바이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가는 소리,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걸음을 멈추고 길거리 음식 노점에서 팟타이를 주문했어요. 나이 지긋한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뜨끈한 팟타이를 내밀어 주셨어요. 여기 있어요, 선생님. 아주머니가 태국어로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현지인들이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근처의 작은 플라스틱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생각에 잠기게 됐어요. 한국의 대기업들이 태국에 진출한 게 떠올랐거든요. 삼성, LG, 현대 같은 누구나 알만한 기업들이 이곳에 거대한 공장을 세웠어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지 보는 게 참 대단했어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한 게 아니라 많은 지역 사회의 희망과 성장을 가져왔거든요. 작년에 삼성 공장을 방문했던 기억이 나요. 그곳은 마치 작은 도시 같았어요. 공장장 김 씨가 저를 안내해주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희는 직원들에게 투자하고 있어요. 단순히 핸드폰이나 TV를 만드는 게 아니라 관계를 쌓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한국 기업들은 태국 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제공했어요. 대부분의 태국 기업들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했고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된 건강보험을 제공했어요. 어떤 회사들은 직원 자녀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장학금까지 주었죠. 똑똑한 전략이네. 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냥 직원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충성심을 가진 직원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거지. 그런데 요즘 들려오는 소문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몇몇 공장에서 불만이 있다는 얘기였어요. 근로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고 한국 본사의 직원들이 받는 수준의 복지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이제 해가 저물면서 하늘이 아름다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었어요. 거리 상인들은 밤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음식이 튀겨지는 소리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했어요. 작지만 아늑한 제 아파트에 들어와 창가에 앉았어요. 밖으로 보이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방콕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워요.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죠. 저는 이 나라가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 나라가 계속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자꾸 의문이 들어요. 우리는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걸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 태국인 동료인 수환과 이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는 현지 사정에 대해 항상 흥미로운 통찰을 가지고 있거든요. 경제, 공장, 그리고 태국의 미래에 대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도는 가운데 저는 희망과 걱정을 함께 품은 채 잠이 들었어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이었는데 거리는 이미 소란스러웠어요. 눈을 비비고 창밖을 내다보니 노동자들이 도로를 행진하면서 피켓을 흔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더라고요.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어요. 공기는 여느 때처럼 끈적끈적하고 습했지만 오늘은 그 외에도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긴장이랄까? 공기 속에 그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대학으로 가는 길에 큰 한국 공장 하나를 지나쳤어요.
그곳은 항상 반짝이는 금속과 유리로 이루어진 거대한 건물이에요. 평소 같으면 바쁘게 돌아가는 공장인데 오늘은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문이 굳게 닫혀 있고 몇몇 노동자들이 밖에 서서 조용히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도 잠시 멈춰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그중 한 명, 솜차이라는 젊은 남자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톰슨 박사님, 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걸었어요. 들으셨나요? 우리 파업 중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이 한국 회사들이 노동자들을 잘 대해왔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현지 회사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줬어요. 임금도 더 높고 의료 혜택도 제공하고 심지어 교육 지원까지 해줬죠. 왜 파업을 하는 거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솜차이가 주위를 살피더니 제게 가까이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원해요. 그가 속삭였어요. 한국 노동자들만큼 똑같이 받고 싶어요. 그리고 구내식당 음식도 더 나아지길 원해요. 태국 음식을 더 많이 알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이 요구들이 솔직히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솜차이에게 이미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제가 나설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대학으로 가는 길에 또 다른 불안한 징조들이 보였어요. 문 닫은 공장들, 화난 노동자들이 모여있는 무리들. 평소 활기찬 거리가 긴장과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대학에 도착하니 동료 수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도 저와 같은 걱정이 묻어났어요. 마이클, 그가 저를 보자마자 말했어요.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정말로. 우리는 함께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수아는 방을 이리저리 걸어다니며 저는 커피를 내렸죠. 노동자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수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진 않잖아요. 저는 그에게 커피를 건네며 자리에 앉았어요. 나도 그래요. 제가 말했어요. 걱정돼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얼마나 많은 이익을 가져왔는지 생각해보면 만약 그들이 떠나버린다면 굳이 말을 끝내지 않아도 수완도 알았어요.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이에요. 실업률은 급등할 테고 경제는 붕괴하겠죠. 우리가 그동안 이뤄왔던 모든 발전이 한순간에 사라질 거예요. 사람들이 예전 상황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수완이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어요. 이 공장들이 처음 들어섰을 때 기억나요? 모두가 얼마나 들떠 있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의 기쁨을 생생히 기억했거든요. 거리의 축제 분위기, 사람들의 눈에 담긴 희망. 많은 태국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수완이 계속 말했어요.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더 많은 걸 원하면서 결과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날 오전 내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얘기했어요. 쉬운 해결책은 없었어요. 저희는 경제학자로서 노동자 권리와 경제 안정성 간의 미묘한 균형을 잘 이해했어요. 하지만 화난 군중에게 그런 얘기를 설명하기란 쉽지 않죠. 그날 오후 저는 파업 현장을 한 군데 가보기로 했어요. 그곳은 난장판이었어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삼성 공장 밖에 모여 소리를 지르고 피켓을 흔들고 있었어요. 경찰도 와 있었고 그들 역시 불안해 보였어요. 군중 속에서 솜차이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아침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어요. 에너지가 넘치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톰슨 박사님, 그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 편에 서주러 오신 건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해하려고 왔어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당신들의 요구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솜차이는 열정적으로 평등과 공정한 대우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자꾸 큰 그림이 떠올랐어요. 이 노동자들은 당장의 요구에만 집중하고 있었지만 그 행동이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쯤 저는 집으로 향했어요. 거리는 이제 조용해졌지만 그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아주 위험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 일로부터 며칠 후 저는 정부 관계자와 현재 일어나는 파업과 시위에 대해 진중한 논의를 하기 위해 태국 정부 청사의 초빙을 받아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정부 청사에 들어서면서부터 속이 불편한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밖은 끈적한 더위가 가득했는데 건물 안은 에어컨 바람이 마치 차가운 파도처럼 저를 덮쳤어요. 땀이 흐른 손바닥을 바지에 닿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 프라세트라는 고위 공무원과의 만남은 모든 걸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20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어요. 층을 지날 때마다 심장이 조금씩 더 빨리 뛰는 게 느껴졌죠. 딩.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복도가 나타났어요. 한 비서가 정중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고는 프라세트의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프라세트는 커다란 나무 책상 뒤에서 일어서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톰슨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그는 부드러운 가죽 의자를 손짓하며 권했어요.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자리에 앉았어요. 프라세트가 책상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자 잠시 후 젊은 여성이 차 쟁반을 들고 들어왔어요. 녹차 좀 드시겠습니까? 톰슨 박사님. 프라세트는 이미 자기 잔에 차를 따르고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고운 도자기 찻잔을 받아들며 대답했어요. 잠시 우리는 말없이 차를 마셨어요. 프라세트는 저를 유심히 살피는 것 같았어요. 그의 짙은 눈동자가 날카롭게 저를 분석하는 듯 했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어요. 그래, 톰슨 박사님. 우리와 한국 회사들 간의 현재 상황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 것 같더군요. 저는 신중하게 말을 골라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노동자들의 파업과 요구사항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상황이 우리와 중요한 투자자들 간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어요. 프라세트는 의자에 기대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박사님. 한국인들은 절대 떠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어요. 그들이 우리 노동력과 위치를 필요로 하죠. 어디 다른 데로 갈 데가 있겠습니까? 저는 다시 창밖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찡그렸어요. 그의 자신만만한 말투가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그는 정말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걸까요? 프라세트, 저는 다시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금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도 준비가 돼 있어요.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한국 회사들은 떠나버릴 거예요. 그리고 한번 떠나면 되돌리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프라세트는 그저 웃으며 손을 휘저었어요. 떠나도록 하세요. 그들이 후회할 겁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찻잔은 이미 잊은 채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결과를 생각해 보세요. 수천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요. 이 공장들 주변에서 성장한 지역 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요. 우리는 지금 경제적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프라세트의 미소는 조금 흐려졌지만 여전히 걱정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톰슨 박사님, 당신의 걱정은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네요. 우리는 여기서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너무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냥 떠나진 않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답함을 느꼈어요. 비즈니스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프라세트. 기업들은 언제든지 어려운 결정을 내리죠.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으면 그들은 떠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들이 여기에 머물고 싶지 않게 만들고 있어요. 프라세트는 창가로 걸어가서 저를 등지고 섰어요. 톰슨 박사님, 당신이 태국 문화를 잘 모르는 것 같군요. 우리는 자존심이 강한 민족입니다. 외국 기업들에 의해 휘둘리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어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프라세트. 이건 경제적 현실입니다. 이 기업들이 태국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일자리, 교육,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를 발전시켰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정말 포기할 수 있겠어요? 프라세트는 저를 바라보며 얼굴을 굳혔어요. 그럼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란 말입니까? 우리를 식민지처럼 취급하게 내버려 두란 얘기인가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진정하려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균형을 찾아야 해요. 협상하고 타협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들을 밀어내고 있어요. 그들이 떠나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건 태국 국민들이 될 거예요. 프라세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고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어요. 당신의 우려는 이해합니다, 박사님. 하지만 제가 보기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한국인들은 우리만큼이나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도 결국엔 돌아올 겁니다. 저는 그에게 제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정부가 이 문제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프라세트의 사무실을 나서면서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노조 지도자들과 대화를 시도해보거나 한국 기업들과 다시 연락해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았어요. 건물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먹구름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마치 다가오는 폭풍을 암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폭풍을 우리가 큰 피해 없이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방콕의 바쁜 거리 속에서 사람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우리가 정말 재앙을 향해 가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날이 갈수록 상황이 나빠지는 걸 지켜봤어요. 노동자들은 계속 파업을 했고 정부가 자신들을 지지해 회사들이 굴복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죠. 뭔가 나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TV를 켜서 새로운 소식을 확인했어요. 뉴스에서는 멈춰버린 공장들과 노동자와 사장들 사이의 싸움을 보여줬어요. 공장 주변 거리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팻말을 들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죠. 한때 바쁘게 돌아가던 공장 지역들이 이제는 마치 싸움터처럼 보였어요. 어느 날 아침 늘 하던 대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한 소식을 봤어요. 큰 뉴스 제목이 이렇게 떠 있었죠. 삼성, LG, 현대, 태국에서 공장 철수. 제가 제일 두려워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한국 회사들이 더 이상 문제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태국을 떠나기로 결정한 거죠. 그 이후로 모든 게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눈을 의심하면서 기사를 더 읽어봤어요. 하룻밤 사이에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공장이 많았던 촌부리와 라용 같은 바쁜 도시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상황이 이렇게 빨리 변한 게 무서웠어요. 그날 저녁 집 근처 시장을 걸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사람들이 음식도 사고 이야기도 나누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다는 표시를 걸어놨더라고요. 가족들이 트럭이나 차에 짐을 싣고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일자리가 없어서 다들 시골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였죠. 직장에서 컴퓨터를 켜면 상황이 얼마나 나빠지고 있는지 계속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어요. 화면에 떠 있는 그래프들은 슬픈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죠.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경제도 예전만큼 좋지 않았어요. 외국 회사들도 더 이상 여기에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다음 날 저는 예전에 공장이 있던 지역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그곳에 도착하니 모든 게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차와 오토바이로 가득 차던 커다란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매일 아침 노동자들이 쏟아져 나오던 정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마치 유령 마을 같았어요. 걸어다니며 보니
나무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다들 지쳐 보이고 슬퍼 보였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솜차이였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솜차이 어떻게 지내요? 라고 물었지만 그의 얼굴을 보니 대답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그는 피곤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닥터 톰슨 다 끝났어요. 제 일도 계획도 다 사라졌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에게 해줄 답이 없었어요.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 주 말쯤 뉴스에서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부는 한국의 사람들을 보내 대기업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이 돌아오면 특별한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죠. 세금을 줄여주고 새 공장을 지을 땅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일이 그렇게 쉽게 풀리진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한번 신뢰를 잃으면 다시 되찾기가 어렵거든요. 베트남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기사를 읽었던 게 생각났어요. 그때도 한국 기업들이 떠났고 다시 돌아오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그때도 돌아오긴 했지만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얻은 뒤에야 다시 들어왔었죠. 날이 갈수록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태국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들고 싶었던 건 맞지만 너무 빨리 이루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좋은 것들은 시간이 걸린다는 걸 잊어버렸죠. 한국 기업들은 우리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었고 노동자들에게도 좋은 급여를 주었으며 우리 마을들이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을 부렸고 너무 많은 걸 요구했죠. 어느 오후 저는 친구 수환과 늘 가던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그는 지친 얼굴이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마이클 어떻게 생각해? 그가 물었어요. 그들이 돌아올까? 저는 커피를 젖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어, 수환. 언젠가 돌아올지도 몰라. 하지만 이전과 같진 않겠지.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거야.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얼마나 빠르게 모든 것이 변해버렸는지 생각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태국은 경제적 성공의 정점에 있었어요. 우리는 너무 자신만만했고 안주해버렸어요.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잊어버린 거죠. 이제 방콕의 한적해진 거리를 보며 우리는 이 고통스러운 교훈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랐어요. 진정한 성장은 단지 더 많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함께 협력하고 인내하며 우리가 모두 함께 이 상황에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노동자도 기업도 정부도 말이죠. 앞으로의 길은 험난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도시 위로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면서 희미하게나마 희망의 빛을 느꼈어요. 아마도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나은, 더 오래 지속될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이미 상처는 깊이 남았고 이 혹독한 교훈은 우리 모두가 꼭 배워야 할 것이었어요. 저는 묘한 고요 속에서 눈을 떴어요. 어색할 정도로 조용했죠. 늘 북적이던 방콕의 거리가 갑자기 텅 빈 것 같았어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도시 위에 두껍고 무거운 담요처럼 깔린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대학교로 걸어가는 길에 지나치는 가게들은 셔터가 내려져 있고 카페들도 텅 비어 있었어요. 늘 바빴던 길거리 음식 노점들도 자취를 감췄고요. 마치 유령 도시 같았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거리는 공장 노동자들이 출근 전 아침을 먹으려고 북적였던 곳인데 말이에요. 대학교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침울했어요. 학생들은 고개를 떨군 채 걷고 있었고 평소의 활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걱정과 두려움만 남아 있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가족들이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죠.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지나가는 대화들에서 몇 마디씩 들려왔어요. 우리 아빠 다시 시골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계셔. 우리도 시골로 돌아가야 할지도 몰라. 공장들이 다시 돌아오긴 할까. 이런 말들이 저한테 크게 와닿았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예견했었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보니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사무실에 들어와서는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최신 경제 데이터를 보고 있었는데 상황은 심각했어요. 실업률은 폭등했고 GDP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외국인 투자도 거의 사라졌고요. 그래프 하나하나, 차트 하나하나가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어요. 캠퍼스에는 학생들이 작은 무리로 모여 앉아 있었어요. 몇몇은 공부를 하고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던 와중 대학 교수 동료인 수환이 들어왔어요. 그는 걱정된 표정이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에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너무 자만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좋은 일자리와 혜택을 제공했죠. 그들은 우리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해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동자들은 더 많은 걸 원했어요. 제가 계속 말했어요. 그들은 한국 노동자들이 받는 혜택을 보고 똑같이 원했죠. 하지만 전체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비용과 위험, 그들이 여기서 감수해야 하는 것들을요. 정부는요? 수환이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부는 자신들이 모든 권한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국 기업들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죠. 태국이 그들에게 너무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수아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모두 착각했죠. 우리는 다시 침묵 속에 빠졌어요. 상황의 무게가 공기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환이 한참 후에 물었어요. 저는 다시 제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 상황에서 배워야죠. 진정한 성장과 진전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해요.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하며 협력이 필수적이죠. 수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까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아마도요. 하지만 당장은 아니겠죠. 신뢰라는 건 거울과 같아요.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는 있지만 금이 간 자국은 항상 남아있죠. 그럼 그동안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수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어 생각했어요. 우리는 다시 재건해야 해요. 단순히 경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접근 방식 자체를요. 세계에 보여줘야 해요. 태국이 교훈을 얻었고 협력의 가치를 이해했다는 걸요. 수환의 눈에 작은 희망의 빛이 반짝였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저도 동의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가치 있는 일은 늘 그렇잖아요. 수환이 사무실을 떠나고 나서 저는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돌아갔어요. 여전히 경제 침체를 보여주는 그래프와 차트들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그게 조금 다르게 보였어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도전이자 행동을 요구하는 신호였어요. 저는 새로운 문서를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태국 재건 경제 회복을 위한 로드맵. 작은 시작이었지만 첫걸음이었어요. 글을 쓰면서 한 줄기 희망이 생겼어요. 태국은 비록 넘어졌지만 패배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는 혹독한 교훈을 얻었지만 그런 교훈일수록 오래 남는 법이니까요. 해가 지면서 창밖으로 캠퍼스에 따뜻한 빛이 깔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지 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를 향한 교훈이었죠. 세계 경제 속에서 어떤 나라도 혼자 설 수 없어요. 우리는 함께 일어서거나 함께 무너져요. 그리고 지금 태국은 다시 일어설 때였어요. 더 지혜롭고 더 강하게요.